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 출제랑 그 지도 방침에 소금물 문제는 내지 말 것. 이유가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빼면 안 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양적으로 빼야 되니까 숭숭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이게 골다공증에 걸린 교과과정이다. 교수님이 쓰신 이제 책에 47가지 질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거는 왜 배워야 되나요? 이거는 왜 중요한가요? 미적분은 왜 배워야 되냐? 집합이라는 게 왜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학생들이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수학을 왜 배워야 되나요? 할 때는 수학 공부의 가치는 사실 뭐 사고력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미적분학을 왜 배워요? 벡터를 왜 배워요? 뭐 이런 거를 들어갈 때는 그것이 이제 수학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중요한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또 워낙 교과서가 이제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 책에서 좀 메울 겸 예전에 책에는 다 있었지만 지금 빠져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면 자꾸 교과서가 얇아지는 거, 내용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이제 수학교육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 한 30년 동안 학습량 경감이라는 이제 목표하에 수학에서는 교과 내용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제 교육부의 아직까지도 중요한 어떤 방향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과정 개편할 때마다 개편에 참여하는 이제 수학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20%를 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목표량을 할당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연구사분들이 막 교수들을 압박하고 또 그걸 책임자들을 압박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빼면 안 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양적으로 빼야 되니까 숭숭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이게 골다공증에 걸린 교과과정이다. 숭숭숭숭 빠져가지고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잘 들은 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 1단원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었는데 그게 사라졌고요. 또 집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 좀 녹아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안 돼 있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2학년 심지어 3학년 애들 뭐 그래프를 배우는데도 그래프라는 것이 사실 집합인데 그걸 집합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함수가 나오면 자동으로 생기는 뭔가 함수와 동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 아니더라도 이제 집합이라는 것은 이거 어디다 써요? 그러면 당장 뭐 그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언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잖아요.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근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의외로 논리적인 서술을 할 때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대학교 우리가 2학년 학생들 수학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집합론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집합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던 내용을 이제 제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 배우듯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과정에서 빠져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뭐 복소 함수라든가 뭐 행렬은 다시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학습량 경감이라는 목표하에 교과 내용을 감축을 시키는데 그게 결국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 봤지만 학생들의 학습량 경감으로 이어지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더 어려워져요.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또 사실은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지 않은 내용을 문제를 내면 그것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엄청나게 법을 위반한 것처럼 비난을 받고 실제 제재도 받아요. 예, 제재도 받고 제재도 받아요. 그걸 또 2번 위반하면 경고 뭐랄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논술 출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가장 저희가 주의하는 것이 그 문제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교과 과정에 얼마큼 충실한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측정할 때 이런 차원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안에서 이제 사고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 이제 검토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도 그분들이 제일 신경 쓰고 보는 게 결국 그거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도 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굉장히 충실한가. 사실은 저희가 볼 땐 충실한 것인데도 이런 정도 이상의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이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의 개념을 배웠지만 그거에 나아가서 좀 더 응용적인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갔는데 사교육도 줄지 않고 학습 부담도 줄지 않고 뭐 그런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 진짜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게 부모님들이나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내용이 줄어들면은 되게 애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느낄 것 같잖아요. 근데요, 문제가 말도 못하게 베베 꼬아놓고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이 범위가 넓으면 출제하기가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 출제랑 그 지도 방침에 소금물 문제는 내지 말 것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필요 없어서 안 내는 건 상관없는데 이유가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 20년쯤 전에 이제 어떤 그 절대평가랄까 절대 점수로 해가지고 뭐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신으로 해서 대학을 간다 이런 이제 몇 년 동안 시행된 적이 있잖아요. 무조건 수학도 90점 이상을 맞아야 수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학 문제를 쉽게 해가지고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애들에게 고통을 덜 주는 게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봤는지 제가 참 저는 이제 수학을 쉽게 해가지고 반의 평균이 뭐 80점이 되더라도 거기서 70점 맞는 학생 또 80점 맞는 학생들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고 뭐든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수능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맞아야 되고 서너 개만 틀려도 뭐 되게 못한 것처럼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수학이 아니죠. 수학은 사실은 어려운 건데 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죠, 사실. 교수님 책에 교수님 이제 어렸을 때 배우실 때 수학 평균 20점이었다. 제가 배울 때는 수학 평균이 이제 저희 실력고사라는 걸 이제 고3 때 한 달에 2번씩 봤는데 전교생 평균이 한 7, 8점 정도 됐습니다. 7, 8점. 저보다 2년 위에 제 형이 이제 경기고등학교라고 그 당시 명문대학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최고 이제 영재들만 모아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인데도 수학 평균이 10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교 본고사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맞으면 합격권이었어요. 합격권. 예. 교수님 그때 얘기하셨죠.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하나 틀렸다고. 그 시험 볼 때 20점 정도 맞으면 되는데 제가 풀다 보니까 다 썼어요. 전국 수석을 노리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저도 무슨 조언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소금물 문제를 가르쳐요. 이건 필요한 거야. 너네 어차피 해야 돼. 아니 이걸 안 하고 니네가 어떻게 계산을 해.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 뜨는 이제 무슨 수학 이런 데도 어려운 수학 가르치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비교육적이긴 하죠. 너무 과다한 걸 요구하고 너무 선별적으로만 하고 뭐 이런 것이 비교육적이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교육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교육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수학을 어렵게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끌리는 학생들이 많다. 오히려. 그래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막 방향성이 맞는 얘기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또 과다하거나 약간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교육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사교육자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아이들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글쎄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이제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적인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외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3자잖아요. 학부모, 학생, 또 나. 이게 교육자. 거기서 밀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결코 밀리지 마라. 원칙적으로 소신대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저희 오피니언 리더인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맞추다 보면 교육이 산으로 가니까 가장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교육관을 지키면서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고착이 되면 학부모님들도 저 학원은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걸 또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학생 개개인 혹은 학부모 개개인에 치이는 교육을 하지 말고 좀 원칙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죠.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전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잘 하시겠죠. 뭐 일단 뭐 마스크가 되고 학벌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3박자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싶거든요. 정말 이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이 맞고 그냥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방향도 이 방향이 맞다. 저는 확신하고 게다가 재밌고 확신을 얻어서 애초에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이 쉬운
감동을 얻으시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로 저는 이거 읽어보잖아요. 진짜로 여기 이 책 수학의 숲을 걷다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진짜 드실 거예요. 진짜 들 수밖에 없고 저도 보면서 그래 이렇게 가르쳐야지. 누가 원하고 뭐 이렇게 해달란다고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막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저는 정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